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제3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출제의 빈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좀 출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부분만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두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설치 및 심의사항인데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임의적인 기구다라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네모 박스 안에 이 네 가지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 이외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그 1호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제1호의 경우에는 1호가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그 사항에 관한 심의사항은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과 관련해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게 되면은 원칙적인 실시권자인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하겠죠. 그래서 그 2호, 3호, 4호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 사항은 각 시도지사가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 점을 주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양갈로 1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구성 부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를 검토해 보면은 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 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쏘가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원들은 또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거죠.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하면 또 틀리게 되는 거죠.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 박스 안에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위원의 재적 깊이 회피 등 이 부분부터 오른쪽에 29페이지에 양갈로 수당 등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두는 정도. 그래서 깊이 있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7번에 운영 세칙이라고 해서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면 또 틀리게 되죠. 왜? 앞에서 봤다시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었죠.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교재 30페이지에 제4절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매회 한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냐 속하지 않는 물건이냐 가려라라는 그런 출제 의도에 해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회 출제됐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는 한 문제지만은 매회 출제된 관계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판례도 시험 출제 대상이 되고 있고 해서 꼼꼼히 좀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0페이지에 이 공인중개사법 제3조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규정인지 그 의미 법적 성격에 관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의의나 법적 성격 이런 총칙적인 성격을 띠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험 출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읽어둠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현행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해서는 3조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시켜놓고 있는데 위임받은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즉 대통령령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규정된 물건의 범위를 판단해 보면은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민법상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 모두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준부동산만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험 출제된 지문 중에 한 가지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과 대통령령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시험지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낼 때 우리가 그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을 확인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수험생들은 단순히 중개대상물의 범위 가게 되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외워버리는데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이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위임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 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전을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학습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중개사 수험생들은 기본서에 의존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법전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이 기본서를 편집할 때 법전 표시를 문장 말미에다가 괄호 처리해서 다 표시를 달아두는 방식으로 교재를 편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법 제3조와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즉 등록한 자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재산권 및 물건의 범위를 뜻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즉 무등록자는 우리 법 제3조에 속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중개대상물 이외의 재산권 및 물건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일반인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가리키는 중개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행위여야 중개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즉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든 일반인이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자동차 매매 알선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사람이 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차 매매 알선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겸업이죠.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까지 하게 된다면은 겸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나중에 14조에 가보시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까지 한다면 중개업 이외에 자동차 매매 알선을 업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3조와 시행령 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출제 대상이 될 만한 지식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물건이 토지죠. 토지. 자,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의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용하는 우리 민법 제도 하에서는 분필을 하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는 분필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어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한필 토지의 일부를 만약에 분필 절차를 밟게 되면은 그 분필이 이루어진 후에는 한필 토지의 일부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별개의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지문에 한필 토지의 일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러면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변동에 관한 거래 행위는 중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한필 토지의 일부를 분필하고 나면은 그건 별개의 필지로서 독립된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매는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용익물권의 설정만큼은 분필하기 전에 즉 한필 토지의 일부 위에다가도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우리 민법상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익권의 설정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도 우리 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이 중개 대상물인지는 명확하죠. 알겠어요. 건축물이 독립한 부동산인지 우리 민법 규정에서는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3조에는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우리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한동 단위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러나 한동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세 내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익권의 설정 행위만큼은 중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부분이라면 매매 거래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시험 지문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동 건물의 일부에 대한 매매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O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민법 지식을 응용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과목은 민법 지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다음에 학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교재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대부분 판례를 소개해 두고 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아파트 분양권은 독립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판례는 조금 전 단계의 권리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색다른 판례가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지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주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의 전체 건축까지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 특정된 경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아마도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이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 절차 과정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행 절차를 참고해 보시면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는 절차가 있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대상 부동산이 동호수까지 특정되는 절차는 아직 남아 있지만은 동호수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양받을 대상 세대들이 확정된 되거든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있게 되면.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런 권리, 소위 그런 실무에서 입주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의 이런 권리는 어느 정도 상당히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특정이 됐고 구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호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 건축 예정인 중개대상물인 건축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렇지만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이러한 입주권의 상태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부분에 있는 판례는 위의 판례와 세 번째 판례의 중간 정도의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양받을 대상 세대들이 확정은 됐기 때문에 동호수 추첨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의 권리는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그 밖의 토지 정착물도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면 명확하죠. 그럼 이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중개대상물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 이외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대로 이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 속성으로 인정되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죠. 따라서 가건물이나 가식중의 수목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정착물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춘다든지 해서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개로 거래객체로 다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인 것과 토지의 일구성 부분으로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독립된 거래의 목적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정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겠지만, 토지의 일구성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전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봐야 되고, 따라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차장 구조물은 그 상태에 따라서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판례에서 등장한 세차장 구조물은 줄을 끊었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이런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인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례들을 우리 수험생들은 좀
그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단순히 외워버립니다. 그러나 이 판례의 진정한 취지는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해가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 볼트만 했자면 토지와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이런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반대지. 반대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고 볼트를 해체하더라도 토지와 쉽게 분리 철거될 수 없는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라면은 토지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다만 우리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판례는 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사건은 일단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는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요 판례를 그냥 시험 지문 내게 되니까 결국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더라도 잘못 외우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판례 사례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 판례를 시험 출제한 것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해가 판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시험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는 안 냅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O로 안 냅니다. 그걸 O로 낼 때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했자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세차장 구조물의 어떤 존재하는 상태를 지문에다 소개를 하면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는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임목은 기본적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되겠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 출제 범위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임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목은 출제 범위가 상당히 좁다. 공인중개사법 하나만이 출제 범위다. 이렇게 보시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등장하는 중개대상물인 임목을 물어볼 때는 결국 임목을 규율하는 근거법인 임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의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두시는 것이 고득점을 하는데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갈로 1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됩니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우리는 임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목이 뭐고 이래 물으면 단지 수목이다, 수목의 집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뭐 임목이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임목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소개해 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강의하면서 물론 과거에 출제된 바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임목의 근거법인 임목에 관한 법률의 내용까지 일일이 다 설명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교수 질문방에 올려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당연히 낮겠죠.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가 공인중개사법령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의 내용은 출제 빈도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낮다고 보이지만 내긴 냅니다. 오늘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서 고득점을 확실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를 좀 하시되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페이지에 보시면은 34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공장저당법 2조 2호에 따르면 공장재단의 개념에 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즉 공장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공장재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공장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광업재단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놔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장재단은 공장저당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고 광업재단은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렇게 통합을 시키면서 공장재단을 전제로 법 규정을 다 두고 말미에 가서 광업재단에 관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다 준용하도록 이렇게 법을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재물의 집합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니면 특허권이나 아니면 임차권이나 아니면 각종 설비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나 권리들을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을. 그걸 재단 목록이라 그럽니다. 재단 목록. 이 재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물건 전체를 한 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공장저당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걸 우리 실무에서는 재단 등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면은 이 전체가 몇 개의 물건이 되는 거다?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별개의 각각 독립된 물건과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던 이런 물건들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전체를 한 개 물건으로 취급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등기가 되고 나면 이걸 이제 공장재단이다,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는 일구성물들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 일몰 일권제 원칙상 재단을 구성하는 구성물 일구성물들은 거래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단을 구성하는 일구성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일구성물들은 강제 집행도 못합니다. 경매 신청도 못합니다. 재단 자체가 경매 신청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여러 물건들을 모아서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왜 하느냐? 이게 이제 공장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경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여러 구성물들은 별개로 둘 때는 경제적 교환 가치가 없더라라는 거죠. 즉 담보 가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한 개 물건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니까 경제적 교환 가치, 즉 담보 가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재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법을. 그래서 이렇게 재단으로 등기가 되고 나면은 10개월 내에 10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때로부터 10월 이내에 반드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재단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해버리도록 이렇게 법을 규정해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35페이지의 윗부분에 1번부터 6번까지 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종류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물건이나 권리로서 재단을 구성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질문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냐, 중개 대상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냐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 표는 기출된 사례를 모아놓은 표에 불과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되 4번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권이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우리가 위표 사례를 활용하면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의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그 속하는 물건으로서 사인 간에 다양한 매매 거래든 임대차 거래든 전세 거래든 거래가 가능하면은 중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토지라도 아무리 건축물이라도 거래가 불가능하면은 그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의 개념을 잘 돌려보세요.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혜택 실행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그랬으니까 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물건이나 권리라 하더라도 거래에 의해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학습도 했는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